때는 바야흐로 세종 11년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이었던 김씨가 압승술, 질투로 인한 주술을 부리다 쫓겨난 뒤 조정은 발칵 뒤집혔지요. 세종대왕은 이번에야말로 품행이 단정하고 가문이 훌륭한 며느리를 얻고자 고심하고 또 고심했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여인이 바로 하은봉씨 가문의 딸 봉씨였습니다. 그녀는 명문가의 귀한 딸로 자라 기품이 넘쳤고 처음 입궁했을 때는 세종대왕과 소원왕 후에 큰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화려한 당의를 입고 세자, 훗날의 문종의 곁에 선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조선의 국모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요. 하지만 여러분, 겉보기에 평온해 보이는 연못 아래에는 것엔 소용돌이가 치는 법입니다. 봉씨가 발을 들인 구중궁궐은 그녀가 생각했던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정절과 예법이라는 이름으로 여인의 숨통을 조이는 차가운 감옥과도 같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남편인 세자는 책 읽기에만 몰두하며 아내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무심한 사내였습니다. 과연 이 뜨거운 피를 가진 여인이 그 적막한 궁궐의 밤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세자빈 봉씨의 궁궐 생활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세자향, 훗날의 문종은 어떤 사내였습니까? 조선 역사상 손꼽히는 미남자이자 학구파였지만 여인에게는 영소질이 없는 선비 중의 선비였지요. 첫 번째 아내였던 김씨가 투기와 주술로 쫓겨난 터라 세자는 아예 여인이라는 존재 자체에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는지도 모릅니다. 봉씨는 처음엔 노력했습니다. 세자의 눈길 한 번을 받으려 곱게 단장하고 밤늦도록 불을 밝히며 그가 오기만을 기다렸지요. 하지만 세자의 발걸음은 번번이 그녀의 처소 문턱을 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하의 주인이 될 남자의 아내인데 정작 그 남자의 손길 한 번을 못 느끼는 그 심정을요. 텅 빈 침소에서 촛불이 타들어가는 소리만 듣고 있자니 봉씨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다 못해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봉씨는 위험한 곳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바로 별표술 별표이었습니다. 세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봉씨가 궁궐 안에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아주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세자빈이 술을 좋아하여 늘 방 안에 숨겨두고 마시니 곁에 있는 궁녀들이 이를 숨기느라 진땀을 뺐다는 대목이 나오지요. 술기운이라도 빌리지 않으면 그 긴 밤을 도저히 버틸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술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할 뿐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진 못했습니다. 치기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녀는 더 뜨거운 온기를 갈구하게 되었지요. 내 팔자가 어찌 이리 기구한가? 화려한 비단옷을 입으면 무엇하나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봉씨는 술에 취해 궁궐 뒷뜰을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궁녀들에게 화풀이하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이 무렵 봉씨의 가슴 속엔 아주 위험한 갈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내가 나를 안아주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좋으니 내 시린 가슴을 데워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것이 꼭 사내여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대담하고도 불온한 생각이 그녀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며느리의 음주벽을 전해 듣고 엄히 꾸짖었으나 봉씨의 갈증은 이미 훈계로 다스릴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세자가 아닌 자신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는 궁녀들에게 머물기 시작했지요. 조선 왕실을 발칵 뒤집어 놓을 그 금지된 사랑의 서막이 술냄새 진동하는 세자빈의 침소에서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밤은 깊어만 가고 세자의 발걸음은 오늘도 멀기만 합니다. 세자빈 봉씨의 방 안에는 오직 독한 술기운과 서늘한 한숨뿐이었지요. 술잔을 비우고 또 비워도 가슴 속의 갈증이 가시지 않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봉씨의 시선이 늘 제 곁을 지키며 수발을 들던 한 궁녀에게 멎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쌍이었지요. 소쌍은 봉씨의 몸종이나 다름없는 비종이었으나 그 자태가 곱고 성품이 유순하여 평소 봉씨가 아끼던 아이였습니다.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성이 마비될 정도의 지독한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봉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쌍을 불러 세웠습니다. 소쌍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오늘 밤은 유난히 이 방이 시리구나. 내 곁에 누워 내 시린 등을 좀 데워주지 않겠느냐? 어르신들, 당시 궁궐에서 상전과 궁녀가 한 이불을 덮는 일은 종종 있었으나 봉씨의 눈빛은 단순히 추위를 피하려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쌍은 겁에 질려 주춤거렸지만 세자빈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지요. 그렇게 두 여인이 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봉씨는 소쌍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얹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고 합니다. 너도 나만큼이나 외롭지 않으냐? 사내의 정을 모르는 것이 우리 둘의 처지가 같구나.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한번 터진 둑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법이지요. 실록의 기록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봉씨는 소쌍을 단순히 곁에 두는 것을 넘어 마치 남편을 대하듯 지극정성으로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소쌍이 잠시라도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냈고 다른 궁녀들이 소쌍과 가까이 지내는 것조차 질투하며 매질을 가했지요. 심지어 봉씨는 소쌍과 잠자리를 같이 하며 사내와 여인이 하는 정사를 흉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이 대목이 아주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세자빈이 소쌍을 사랑하여 항상 곁에 두고 밤이면 남녀가 정을 통하듯 서로 껴안고 잤다고 말입니다. 봉씨에게 소쌍은 단순한 종이 아니었습니다. 무심한 남편을 대신해 자신의 타오르는 갈증을 달래줄 유일한 안식처이자 조선이라는 거대한 유교 사회를 향해 던지는 가장 발칙한 반항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세자의 사랑을 구걸하기를 멈추고 자신이 직접 주인이 되어 금지된 열매를 따먹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중궁궐의 벽에는 귀가 있고 천장에는 눈이 있는 법이지요. 이 은밀하고도 기괴한 여인들만의 사랑은 소리 없이 번져나가 궁궐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위태로운 사랑의 유희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었을까요? 봉씨는 이제 대담해지다 못해 무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쌍과의 관계를 숨기려 하기보다 오히려 그 관계에 탐닉하며 자신의 허전함을 채웠지요. 당시 궁궐에서는 여인들끼리 서로 짝을 지어 정을 나누는 것을 별표 별표이라 불렀는데 이는 엄격히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봉씨는 세자빈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소쌍을 자신의 침소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했지요. 여기서 첫 번째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질투라는 놈이었지요. 봉씨는 소쌍이 다른 궁녀와 말만 섞어도 불같이 화를 내며 매질을 했습니다. 감히 내 여인에게 눈길을 주느냐 며 호통을 치는 세자빈의 모습은 흡사 질투에 눈먼 사내와도 같았다고 실록은 전합니다. 소쌍 또한 처음에는 세자빈의 총애가 달콤했을지 모르나 갈수록 심해지는 집착과 강요된 정사에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었지요. 게다가 봉씨를 더욱 미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자의 후궁인 승희권 씨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었죠. 정식 부인인 자신은 세자의 얼굴조차 보기 힘든데 후궁이 먼저 태기를 보였으니 그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봉씨는 여기서 돌이킬 수 없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나도 아이를 가졌다. 며 헛구역질을 흉내내고 가짜 임신소동을 벌인 것이지요. 하지만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 얼마 안가 그 모든 것이 관심을 끌기 위한 연극이었음이 밝혀지며 세종대왕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이제 궁궐 안에서 봉씨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궁들은 그녀의 방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신음과 웃음소리에 고개를 저었고 세자는 더욱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봉씨는 그럴수록 더 독한 술을 찾았고 술에 취해 궁녀들의 빨래를 훔쳐보거나 벽 틈으로 다른 이들의 은밀한 생활을 엿보는 등 기이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어르신들,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세종대왕의 눈에 이 광경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내 아들의 곁을 지켜야 할 자가 어찌 저리도 추하게 망가졌단 말이냐. 임금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세자빈 봉씨를 둘러싼 아슬아슬한 욕망의 불꽃 위로 거대한 심판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는 세종 18년입니다. 궁궐 안에는 이미 세자빈이 여종 소쌍과 심상치 않은 사이야 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누가 왕실의 며느리를 대놓고 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문이 마침내 성군 세종대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맙니다. 평소 엄격하면서도 자애로웠던 세종대왕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사안이 너무나 망측하여 직접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세종대왕은 은밀히 궁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소쌍과 친했던 단지라는 궁녀를 따로 불러 추궁하기 시작했지요. 너희 세자빈께서 소쌍과 유독 가깝게 지낸다는데 그 실상이 어떠하냐? 단지는 처음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섰을 펄언 이엄 앞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말았지요. 전하, 송구하오나 빈궁마마께서는 밤마다 소쌍을 곁에 눕히시고 마치 남녀가 정을 통하듯 옷을 벗기고 서로 껴안으시옵니다. 소쌍이 이를 거부하면 불같이 화를 내시니 저희는 그저 밖에서 가슴만 졸일 뿐이었사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세종대왕의 심경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임금은 즉시 당사자인 소쌍을 불러 직접 문초했습니다. 어르신들, 실록에 적힌 소쌍의 자백은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빈궁께서 저를 억지로 눕히시고는 제 옷을 다 벗기신 뒤 자신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하셨사옵니다. 그리고는 사내가 여인을 품듯 제 몸을 만지시며 소쌍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차마 기록하기조차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세종대왕은 며느리 봉씨를 직접 대면하여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봉씨의 반응은 더욱 기가 막혔지요. 그녀는 눈을 똑바로 뜨고 소쌍이 다른 궁녀들과 정을 통하기에 내가 꾸짖은 것뿐이지 나는 결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며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증언은 차고 넘쳤습니다. 봉씨가 소쌍을 연모하여 다른 궁녀들을 질투하고 매질했던 일, 술에 취해 소쌍의 이름을 부르짖던 일들이 줄줄이 터져나왔지요. 세종대왕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로움 때문에 벌인 장난이 아니라 왕실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이라는 것을요. 금지된 진실을 구해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명문가의 여식이자 왕실의 꽃이었던 세자빈 봉씨, 그녀의 운명은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세종 18년 10월에 그 차가운 바람을 기억해 보십시오. 궁궐 앞마당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는 성군 세종대왕의 섰을 펄언 진노가 들끓고 있었지요. 이미 소쌍의 고백으로 모든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그런 적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미는 며느리 봉씨를 보며 세종대왕은 마침내 붓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패출의 교지였습니다. 어르신들, 왕실의 며느리가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채로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는 형벌이었지요. 봉씨는 성품이 사납고 술을 좋아하며 종인 소쌍과 더불어 동침하는 등 그 행실이 짐승과 같으니 더 이상 국모의 자리에 둘 수 없다. 이 준엄한 교지가 낭독되던 날, 봉씨는 자신이 입고 있던 화려한 세자빈의 예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머리에 꽂았던 옥비녀는 뽑혔고 고운 비단치마는 바닥에 내팽개쳐졌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마마라 부르며 머리를 조아리던 나인들은 이제 그녀를 벌레 보듯 차가운 눈길로 들이받았습니다. 그녀가 탐했던 연인 소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소쌍은 엄한 문초 끝에 목숨을 잃거나 궁 밖으로 쫓겨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궁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폐위된 봉씨는 가마에 태워져 친정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당시 그녀의 아버지 봉여초는 조정에 명망 있는 관리였습니다. 딸이 세자빈이 되었을 때 가문의 영광이라며 온 동네에 잔치를 벌였던 그 아비가 이제는 조선 최고의 요부가 되어 돌아온 딸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어르신들, 유교의 도리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던 그 시절,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딸을 둔 아비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실록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야사에 따르면 봉여초는 딸이 돌아온 그날 밤 대성통곡을 하며 가문의 수치를 씻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했거나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실제로 봉여초는 딸이 폐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니 봉씨가 지불한 대가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목숨, 그리고 가문의 영원한 몰락이었던 셈입니다. 화려한 궁궐의 불빛 아래서 술잔을 기울이며 여인과 사랑을 나누던 그 짜릿한 순간의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무겁고 비정한 것이었습니다. 봉씨는 그렇게 조선 왕실에서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 거북한 지워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욕망의 불꽃은 화려했으나 그 불꽃이 꺼진 뒤에 남은 것은 타버린 잿가루와 핏물 섞인 눈물뿐이었죠. 세종 18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궁궐의 정문인 광화문이 열리고 가마 한 채가 힘없이 빠져나옵니다. 처음 이 문을 들어설 때는 온 나라의 축복을 받으며 금에 환영하던 세자빈의 가마였으나 이제 그 안에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눈물 자국만 가득한 죄인 봉씨가 앉아 있었지요. 이것이 그녀의 비참한 귀환이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하은 봉씨 가문의 대문 앞이었습니다. 한때는 세자빈을 배출한 명문가라 하여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샀던 그 집이 이제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수치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환영의 함성이 아니라 아비의 통곡 소리뿐이었죠. 어르신들, 상상해 보십시오. 세자빈이라는 최고의 지위에서 하루아침에 가문을 망친 죄인이 되어 돌아온 딸을 마주한 아비, 봉여초의 심정을 말입니다. 그는 평생을 유교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온 선비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딸이 궁녀와 동침했다는 소식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겠지요. 기록에 따르면 봉여초는 딸을 마주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져 피를 토할 듯이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봉씨는 이제 비단 이불이 아닌 친정집 구석진 방 한 칸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궁중 악사들의 연주 대신 창밖에서 수군거리는 이웃들의 비웃음을 들어야 했죠. 세자빈이 계집을 탐하다 쫓겨났다며 그 집 가문은 이제 끝났네, 이런 말들이 칼날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을 겁니다. 궁궐에서는 그녀의 흔적을 지우기에 바빴습니다. 세자가 머물던 동궁에서 그녀가 쓰던 물건들은 불태워졌고 그녀를 보필하던 궁녀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마치 세자빈 봉씨라는 존재가 조선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서글픈 귀환은 따로 있었습니다. 봉씨는 그 좁은 방 안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이 그토록 연모했던 소상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던 세자를 원망했을까요? 그녀는 결국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영영 돌아올 곳을 찾지 못한 채 구중궁궐의 어느 어두운 모퉁이를 떠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 왕조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여인, 봉씨. 그녀의 귀환은 그렇게 소리 없이 하지만 너무나도 처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세자빈 봉씨가 폐위되어 궐 밖으로 쫓겨난 뒤 조선의 조정은 마치 큰 병을 앓고 난 뒤처럼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성군 세종대왕은 이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아 이후 세자빈을 새로 간택할 때는 가문보다는 그 여인의 성품과 부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낱낱이 살피게 하셨지요. 그 결과로 들어온 이가 바로 단종의 어머니이자 문종의 세 번째 아내인 현덕왕후 권씨였습니다. 궁궐의 법도는 더욱 서슬퍼렇게 세워졌고 궁녀들 사이의 대식, 동성애, 행위는 발각 즉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대제로 엄격히 다스려졌습니다. 봉씨라는 이름은 왕실의 족보에서 지워졌고 별표 세종실록 별표에는 그녀를 성품이 흉악하고 음탕한 여인이라 기록하며 후세의 경계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녀는 정말 천성이 악한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숨막히는 궁궐의 예법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단 한 줌의 온기가 그리워 금기를 택한 가련한 인간이었을까요? 그녀가 남긴 이 발칙한 기록은 역설적으로 그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도 인간의 본능과 사랑에 대한 갈망만큼은 쇠사슬로 묶어둘 수 없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제가 들려드린 세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깊어가는 밤, 여러분의 가슴 속엔 어떤 불꽃이 일렁이고 계신지요?
지금까지 한양의 밤을 읽어주는 남자, 한양 야사였습니다.